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현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의 절차 개선점에 관한 판사님의 논문을 중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환가 및 환가 포기 관련. 이게 이제 사건을 정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또 하나죠. 제대로 환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할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경우 어떻게 하나. 파산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 조사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재단이 환가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491조에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상 신속한 환가를 위해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이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면서 환가 절차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 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제인은 환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 재산, 파산재단이 있는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492조 12호.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선고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 압류금지 재산, 면제 재산,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이 신득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 BCD, 여기 압류금지, 면제, 신득재산은 아예 파산재단에 들어온 적이 없죠. 그래서 포기 대상도 아니고 파산재단에 있는 재산만 포기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점, 신속하고 적정한 환가의 어려움. 부동산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매 중에서 청산에 의한 경매에 의해 환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파산에서는 민사집행법의 형식적 경매를 이게 이제 임의경매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산에 의한 경매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일단 또 비용도 문제죠. 한 3,400 드니까 부동산당. 그 다음에 낮은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집행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동산, 기계, 집기, 비품의 경우 산일되기, 잃어버리기 쉽고 감가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환가를 해야 함에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죠. 주식, 특히 이제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죠. 이걸 가치 평가하는 게 어렵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우면 채권은 채무자의 신용도나 자력에 따라 회수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과도한 환가의 문제. 법에는 환가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환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환가해버리면 채무자는 당장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또 보험회약 환급이나 차량 등 일부 재산을 환가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생계나 복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가 포기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임의환가의 활성화, 임의환가의 필요성. 파산관제인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거래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보다 많은 수입액, 보다 적은 비용, 보다 신속한 처리 세 가지 관점에서 환가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민사집행법 외의 환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환가를 할 수 있지만 그중 임의매각 방법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임의매각은 원칙적인 민사집행법 환가에 비해 신속하게 매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낙찰가가 좀 높죠. 그 다음에 별도의 집행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직접 환가하는 경우는 매각 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 대법원 파산회생 매각 사이트가 있죠. 자산 매각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 매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계약은 해당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 공개 매각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가 금액이 소액 공정가격에 의한 거래 및 쉽게 확인되는 게 효과가 있으면 그 밖의 경우에는 가격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적정한 매수자를 물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문제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공고를 통한 공개 매각이 활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통한 공개 매각이 여러 번에 걸쳐 불발됐을 때 결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통해서 매수인을 선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임의매각의 성패는 다수에게 매각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매각 공고가 이루어지는 법원 홈페이지는 범용성이 낮아서 매각 대상 재산을 적정한 가격에 환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용자가 많은 법원 경매 사이트와 통합하거나 이 사이트에 배너를 설치하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파산관제 16년을 했더니 17년?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캠코하고 연결하자.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파산 역사가 20년 됐기 때문에 파산 회생 재산 매각 사이트에 상당한 사람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제 견해는 가치가 없는 건 결국은 시장에서 알아본다. 진짜 똥 물건은 안 팔립니다. 가치가 없는 거는 뭐 아무리 꼬시고 뭐 그럴듯하게 홍보를 해도 안 팔려요. 대표적인 게 기획부동산 지분이 있죠. 안 팔립니다. 도저히. 누가 사겠어요. 그쵸? 처음부터 사기로 산 건데 남한테 사기 쳐서 매각하기 전에는 그런 거 사이트에 옮겨놓고 경매해도 별 지랄을 떨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쵸?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가치가 있는 거는 어떤 식이든 임자를 만나서 시장에서 적정 가격 아니면 약간 싼 가격에 팔리고, 가치가 없는 물건은, 부동산은 진짜 안 팔립니다. 파산관계 제3자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 파산관계 반드시 직접 한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관제인이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 등 제3자를 통하여 한가를 진행하는 것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죠. 저도 이제 작년에 상속재산 파산해서 복비 70만 원을 주고 해당 빌라를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이 팔아서 이제 해결한 적이 있는데 2천 얼마 남았습니다. 근데 뭐 복비 법정 수수료가 딱 계산해보니까 70 몇만 원이야. 70만 원. 그 법원을 통해서 그 허가 받아서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쵸? 만약에 뭐 내가 팔라고 아니면 사이트에 올려놨으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해당 빌라는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영업을 하거나 해당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귀신같이 또 잘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을 딱 매칭시켜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성북초등학교, 정릉초등학교, 국민대에 있는데 정릉초등학교 옆에 그 나홀로 아파트, 벌써 그거는 2008년인가 그래요. 14년 전이군요. 그때도 그거 한 1억 한 4, 5천? 5천, 5, 6천 정도에 판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서 팔았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판 기억이 한 몇 건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고가인 재산인 경우에는 공정하고 적정한 한가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법인 얘기입니다. 개인에서는 뭐 이 정도 된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범용성 있는 재산에 대한 인터넷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 경매란 경매 서비스업자가 구축한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새 물건뿐만 아니라 중고 물건에 대한 경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경매는 전통적 경매와 달리 중고품의 다양한 신상품과 서비스 등 무형자산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매 물건을 경매장까지 운반하고 검사하고 보관하는 등 물류 비용이 들지 않아 중개료가 없거나 저렴하며 경매 진행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민간 경매가 법원 경매에 비하여 저감률이 낮다는 이점이 있는 바,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도 별채권 목적의 한수와 병행하여 임의 매각하는 방법 또는 별채권이 붙은 채로 임의 매각을 하는 방법도 연계하여 민간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민간 경매까지 하는 경우는 아직 이제 차량 같은 거는 뭐 체납 처분이 워낙 많으면 거의 포기하죠. 과세관청 등의 뭐 공문을 보내 차량을 신속히 인수하여 공매할 것을 요청해도 남는 게 없죠. 법용성이 높지 않는 재산, 특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매각 주선, 전문 중개업자에게 유리하는 방법이 있죠. 환가에 가름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 실무상 파산재산을 직접 환가하지 않고 채무자 측과 환가에 가름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해약 환급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인데,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환수하면 채무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화해계약의 방식으로 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은, 계약 내용이 상대방의 자력이나 재원조달 방법에 비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화해계약이 이행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죠. 저도 지금 이런 게 한두 건 있습니다. 이행기를 가급적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기를 장기로 정하는 것은 이행률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경험칙상 이행기를 장기로 한다고 하여 이행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판사님 견해죠.
보통 상대방은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이 되는데 이행기를 장기로 하면 파산절세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고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사실상 신득재산으로 변제재원을 마련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개인 파산 절차가 회생화돼 버리죠. 화해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계속적인 독려와 감독이 필요하되 현실적으로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령이 발생하는 경우 끝까지 집행에 나가보다는 이제 뭐 재량면책, 화해금 감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1,600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뭐 음주운전 같으면서 벌금도 물고. 그래서 결국은 뭐 돈 들어갈 게 워낙 많으니까 1,300까지 1,365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거 이행하려면 한 1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허가,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1,365에서 스톱하고 뭐 이제 벌금 사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몸이 다쳐서 교통사고로 진단서 이런 거 첨부해서 1,365만 원으로 종료한 사안도 있고 예전에는 뭐 아예 그냥 중간에 제로로 만들어서 재량 면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가 포기 합리적 기준 설정, 환가 포기 필요성. 개인 파산에서는 법인과 달리 환가 포기 절차가 있습니다. 환가 포기는 크게 환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뭐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서 이런 게 환가 포기입니다. 가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별자권 지역에 배당된 금액 등이 많아 파산 채권자의 재당 배원으로 사용될 배당이 없음이 확실하다면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죠. 둘째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의 환가 포기다. 저 생필품 같은 거 안 하죠. 뭐 차량이 좀 가치가 낮다. 500 이하는 안 하고요. 보험계약 환급도 뭐 한 500에서 1000 정도 사이가 있더라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가 포기 기준이 이제 필요한데 결국은 뭐 나머지 재산이 있는지 보증금에도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직업은 제대로 있는지 월수득은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환가하더라도 채권자한테 과연 얼마나 나눠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비난 가능성 이 재산을 처음부터 은닉하려고 하다가 관제인이 발견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 목록에 충실하게 넣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뭐 평가를 포기했을 때는 비난 가능성이 낮죠. 예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사람이 계약한 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1,000만 원 있다라고 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장애도 있고 이러면 환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안에서 애초에 파산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은닉을 했다. 은닉이라는 건 이제 명의를 변경하는 거죠. 보험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관제인이 조사하는 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있죠.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환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환가 포기하는 케이스는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부동산은 맹지, 활용 가능성이 적은 임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획부동산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워낙 많아서 시가보다가 이제 피담보 채무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시가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저가인 경우 체납 조세 등으로 압류가 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 시세에서 체납 조세하고 근저당을 피담보 채무를 제외하면 잔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많습니다. 채권은 뭐 미수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의 소재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채권인 경우 등은 환가 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죠. 나아가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별로 차량 등 동사는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는 반면 환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는 경우 보험해약간금은 이제 연령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환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제재산 제도를 두고 있는데 면제재산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재산 신청을 한 채무자의 형평을 써보려 재산한강에서 면제재산의 취지를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서울 회승법원 재판실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동산, 보험해약 환급금, 차량 등 이제 한가 포기가 어느 때 한가 포기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걸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